대호야, 아빠가 지금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 받았어. 이자라도 좀 보내줄 수 있니? 아빠,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5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전액,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 빌려준 2천만 원. 아들에게 건넨 그 돈이 제 인생과 존엄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체 6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는 회사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하며 35년이라는 시간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젊고 낯선 얼굴이었으며 준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퇴직식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꽃다발과 감사패를 건네는 부장의 손은 형식적으로 움직였고 박수 소리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자리로 돌아왔고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업무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몇몇 후배들이 준호의 책상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과장님, 저녁이나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지만 그 제안조차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고 그렇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오후 4시, 준호는 창밖을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 최미자는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간 뒤였고 넓은 거실에는 준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손에는 꽃다발, 옆에는 감사패.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직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거나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가야 할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넘쳐나는데 쓸 곳이 사라진 듯한 이 기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공허함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파전 먹고 싶지 않아요? 시장에서 부추 샀어요. 응, 좋아. 준호의 대답은 짧았고 미자는 별다른 감흥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이 자신의 퇴직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저 일상으로 넘기는 게 서로에게 편한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준호는 계속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먼저 퇴직했던 회사 선배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퇴직 전날 밤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준호야, 나이 들면 결국 돈이 최고야. 가족도 건강도 명예도 다 좋은데 그거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해. 없으면 다 무너져. 그때 준호는 그 말을 냉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선배가 너무 각박하게 산 것 아니냐고, 인생이 그렇게 계산적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 후 처음 맞는 고요 속에서 그 말은 경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을 합치면 그럭저럭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버텨야 하는 노후를 생각하면 넉넉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김대호는 결혼 이후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준호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통장을 열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무심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됐네요. 내일부터는 좀 쉬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쉬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미자가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던 삶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박철수 선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재취업을 했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준호는 그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돈 때문에 일해야 하다니 퇴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배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습니다. 미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돈이 최고야. 선배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고 준호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경고는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 김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화면에 뜨는 아들의 이름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퇴직한 이후 처음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였으니까요. 아빠,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준호는 그 톤에서 이미 무언가를 예감했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가 좀 밀렸어요. 이번 달에 회사 일이 좀 안 풀려서 보너스가 안 나왔거든요. 2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 후 대호는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해 왔고 그때마다 준호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고 학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빠.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준호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8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2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고 그는 망설임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준호는 미자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늘 대호한테 200 보냈어. 왜요? 애들 학원비 밀렸다고 하더라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힘든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녀의 말에는 의심이 없었고 준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인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요청했고 준호는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석 달 만에 준호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호는 매번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아내 미자는 여전히 아들 편에 섰습니다. 애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미자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준호에게는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신이 옹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에 전세 계약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2천만 원이 모자라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고 그 돈을 내주면 통장은 거의 바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호야, 그건 좀. 아빠,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옆에서 듣던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줘야죠. 손주들 생각해요. 준호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듯했고 준호만 홀로 반대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 안에 마련해 줄게. 감사합니다, 아빠. 대호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고 준호에게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준호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준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예금을 모두 깨도 부족했고 결국 상담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대개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2천만 원 대출은 어렵지 않으세요. 금리는 연 5%고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갚아온 집, 노후의 유일한 보루였던 그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손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상상하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준호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출금을 아들에게 보낸 날 준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은 이제 1,000만 원도 남지 않았고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금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자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대호한테 돈 보냈어요? 응, 보냈어. 잘했네요. 이제 애도 안정될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후회와 원망이 쏟아질 것 같았고 그걸 말하는 순간 자신이 냉정한 아버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는 또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선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돈이 최고야.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은 과연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갚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출금을 보낸 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아들에게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냈는데도 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대호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겨우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지만 어디에도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가신 일을 미루는 듯한 냉담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아들 가족이 집에 올 거라 생각하며 미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과 나물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아침 대호에게서 온 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처가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준호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대호 온대요? 아니, 처가 간대.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먹어요. 미자는 별로 실망한 기색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2번째 생일이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대호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작은 케이크를 사왔지만 준호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자 박철수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고 선배는 금방 받았습니다. 준호야, 웬일이야? 형,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한테 연락이 안 와.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돈 많이 줬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그래. 돈 줄 때는 아버지고 돈 떨어지면 남이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 나이 들면 돈이 최고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고 그는 전화를 끊고 소주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대출 연체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자를 석 달째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고 조속히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느라 자신의 대출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대호야, 아빠가 지금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 받았어. 이자라도 좀 보내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준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넨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신뢰였다는 사실을. 아들은 그 신뢰를 돈으로만 받아들였고 이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대호. 뭐래요? 돈 못 준대. 조금 기다리래. 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감싸기 어렵다는 걸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은행 이자는 누가 내요? 내가 알아볼게.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부부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은행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자라도 계속 납부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에 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 노후의 유일한 보루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요즘은 일할 곳이 많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쉬고 싶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 일 찾아볼까 해. 그러세요. 저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자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해 같은 실망을 느꼈고 그 실망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번져갔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줬어요. 미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잖아. 그래도 당신이 아버지니까 더 신중했어야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두 사람은 그 물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30에 넘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이 결국 자신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택시회사, 경비직, 청소용역까지 전화를 걸었고 그중 택시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면접장에 가니 준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인 듯 표정이 어두웠고 준호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면접관은 간단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밤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준호는 택시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2교대 근무를 제안했고 준호는 밤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라면 자신의 초라함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첫 출근 날 준호는 낡은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그가 이제는 핸들을 잡고 밤거리를 달려야 한다는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준호는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취객을 태우고 야근하는 직장인을 태우고 술 냄새 풍기는 손님들의 험한 말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고됐고 허리는 아팠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번 돈이 통장에 쌓일 때마다 그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자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고 결국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가 많다며 망설였지만 미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미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발이 부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받는 봉투에 든 10만 원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준호는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준호는 문득 자신도 이제야 목적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노후였습니다. 핸들을 잡고 밤길을 달리며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노후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아들과 손주들을 먼저 떠올렸고 자신의 미래는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번 돈이 통장에 쌓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호와 미자는 각자 번 돈을 합쳐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번 돈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다 냈어요. 응, 수고했어. 여보도 고생 많았어요. 밤에 일하느라 힘들죠? 괜찮아. 익숙해지면 낫겠지.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오로지 자신들의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미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호한테 문자 왔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모레 구정 때 집에 오겠대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구정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아들이 오겠다는 말은 또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와도 돈은 못 줘.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죠. 미자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준호는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미자라면 아들 편을 들며 한 번만 더 도와주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아들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살아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스킨십이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번 돈은 150만 원 정도였고 미자가 번 돈까지 합치면 23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은행을 나서며 문득 박철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냐? 형, 나 요즘 택시 몰아. 그래, 잘했다. 일하는 게 낫지.
형 말이 맞았어요. 나이 들면 결국 돈이라는 거.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그래, 돈이 있어야 존엄도 지킬 수 있어. 너도 이제 깨달았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전화를 끊고 택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배의 말이 더 이상 냉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처럼 느껴졌고 그 진실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밤거리를 달려야 했고 손님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굴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처럼 여겨졌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한 젊은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야근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힘드시겠네요. 네, 힘들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부모님 도와드려야 하니까. 준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문득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호는 저렇게 부모를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위해 애쓰는 자식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불행히도 전자에 속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새벽 4시였습니다. 미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일을 마쳤고 내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준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구정이 다가오자 아들 대호가 정말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여위어 보였고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맞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랜만이에요. 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는 소파 끝에 앉으며 과일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움에 먼저 말을 건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고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래, 바빴겠지. 돈 받느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호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봤고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게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돈 못 갚아서. 언제 갚을 건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도 깎였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허망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갚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노력할게요. 대호의 대답은 모호했고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미자가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대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 이야기로 식탁이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만 가볼게요. 애들이 기다려요. 벌써 가? 네,
처가 쪽에도 들러야 해서요. 대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준호는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됐어.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준호의 말은 단호했고 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고 준호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미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미자의 대답은 명확했고 준호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주지 않겠다고, 거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택시를 몰았고 미자는 낮에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번 돈은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빠듯했지만 조금씩 원금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은행에서 상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대출금을 거의 다 갚으셨네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완납 가능하시겠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평생 갚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드물어요. 상담사의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1년 후 준호는 마지막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완납 증명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순간 그는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자에게 증명서를 보여주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두 사람은 포옹했고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고생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철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오늘 대출 다 갚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준호야. 고생 많았다. 형,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형이 그때 했던 말. 무슨 말? 나이 들면 결국 돈이라는 거요. 그게 뭔 뜻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 자네도 이제 그걸 배운 거야.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배의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노후의 돈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것. 그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달에 500 송금할게요. 조금이지만 갚아나가려고요. 준호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해. 내 형편 먼저 챙겨. 예전 같으면 언제 전부 갚을 거냐고 다그쳤을 텐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고 미자도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누구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미자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잘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준호와 미자는 더 이상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준호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거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돈이다. 하지만 그 돈은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았고 택시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새벽 2시쯤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노신사는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밤에도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가짐 가진 분 드물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처럼 느껴졌던 이 일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손님을 내려준 후 준호는 잠시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선배의 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돈이다. 하지만 그 돈은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준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거리를 달릴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자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렇게 준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장은 누구도 아닌 자신이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